예, 마침내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그리고 상하 양원 모두 다를 지배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얻기는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또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성된 블루웨이브가 미국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눈도 많이 와서 굉장히 미끄러운데 네. 어떻게 좀 편안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오늘 3천 넘어가는 날인데 기분 좋게 왔습니다. 아유, 예, 다행입니다. 자, 간밤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있었고요.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두 석 모두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상원이 50대 50이 됐고요. 캐스팅 보드를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블루웨이브가 완성된 건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당장에 보게 되면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를 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서.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이런데 이제 오늘 선물 시장은 보면 또 뭐 상당히 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블루웨이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세 가지로 봅니다. 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기로 지금 지금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상원에서 좀 이제 뭐 견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세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증세 부분은 2023년까지 유예한다고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관심이 되는 건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예. 분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미국장은 그런데 잘 뭐 소화를 해내는 것 같아요. 내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호재, 예. 장기적으로는 악재. 악재.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재정에 이제 대규모 투입이 이제 일어나면 어차피 달러 약세로 가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계속되는 한 외국인 수급의 원활한 공급이 한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좋은 점으로 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1% 넘었다는 것은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예, 예.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악재에 처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지금 관심이 되는 거는 과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 무역 제재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거냐. 주요한 G2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이제 상원이라는 것이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상황이 이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의 이제 청문회 인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제 뭐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상원에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린라이트가 열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 3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이 호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고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후끈 달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세부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 나오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시점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
부분은 사실 블루웨이브가 사실 뭐 우리가 뭐 7, 8월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한번 시장에서 검증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IT 대기업을 분할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구글이든지 페이스북이 이제 그것을 쪼개서 나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논증을 걸치는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존재감을 한번 나타낸 부분이죠. 해리스 부통령 지금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지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 부분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빅테크 기업을 지금 바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 1, 2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근데 미국 정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은 재선을 지금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2022년에 가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으로 가는데 예. 동력이 있을 것이냐 예.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두 차례 이상 지금 논의가 돼 있어서 나스닥에 요번에 이제 뭐 빠진 부분들은 다른 데서 찾아야지 빅웨이브하고 블루웨이브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약하다. 보여집니다. 예, 예. 글쎄 뭐 과거에 AT&T를 분할하기는 했었는데 그건 그렇죠? 미국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서 뭐 분할을 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네. 그 궁금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걸려 있는 경기 부양 대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너럴 옐런 재무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의 이제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렇죠. 뭐 잘하시는 뭐 아주 비둘기파 오너하고 현재 뭐 계속 지난 7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빠른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모의 대소를 떠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히 블루웨이브까지 된 상태에서는 신속한 속도로 지금 이것이 나오지 않겠냐.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통하지가 않는다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뭐 완화 정책으로 가는 부분들이 계속 제넷 옐런이 채를 잡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넷 옐런의 경제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과도한 긴축이 침체를 뭐 불러들인다는 게 아주 뭐 뼈에까지 지금 붙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과거에 어떤 페드가 또 연준이 이제 했던 부분들을 보면 조금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아주 선제적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 부분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다. 예. 어차피 2023년까지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중간 이 평균 물가 관리제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면 경기 부양책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올 거고요. 지금 이 경제팀을 분석을 해보면 바이든의 경제팀을 분석을 해보면 현대화폐 이론 MMT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 부양책 계속 유동성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른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부시게 상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네. 지금 4천만 원을 넘었고요. 네. 아마 저 작년도 11월 뭐 이때 2천만 원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장에 뭐 더블이 됐고 뭐 난리가 지금 난 상태고 그다음에 금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온스당 1,900달러 넘어서 네. 이제 2,000달러에 거의 그 근접해 있는 상태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여러 자산들의 가격 상승, 이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요, 지금 달러 약세가 사실 주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제 달러의 그런 기능이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 10여 년을 보면 2012년도, 2014년도, 2018년도, 하늘 높이 올랐다가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해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위험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현재 그런데 2012년, 14년, 18년과 다른 그런 모양은 일단 기관들, 이 공적인 기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같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이팔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쓴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비자 카드에서 이거 참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인데 신용카드를 비트코인과 연결한 신용카드를 지금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 등등을 했을 때 지금 이 지난 4개월 동안 굉장히 공공기관 그다음에 뻐젓한 이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계속 참여를 하는 걸로 봐서 요번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참 주시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0년도 5월달에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 한번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코로나가 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도 이제 세컨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왔냐면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그런 산업적 패러다임의 바꿈으로 왔는데 예.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인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됐고요. 이제는 2012년, 14년, 18년도에는 ICO, Initial Coin Offering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상승세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DeFi라고 해서요.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매개 수단인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시티은행 30만 불, 그다음에 또 어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51만 불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50만 불을 가면 금 시총하고 비트코인 시총하고가 똑같아집니다. 예. 그러면 금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금방 또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색 경보 구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거는 사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WTI까지 모두 다 지금 $50를 넘어간 상태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분기가 작년도에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감안하게 되면 2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물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가 이게 참 FOMC나 페드나 또 제넷 옐런까지를 다 이제 한다 보면은 사실 소비자 물가 2% 넘는 게 그렇게 이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FOMC나 페드는 항상 선제적으로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만은 요번에는 하여튼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가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이제 잘 돼야 됩니다. 요번에 코로나19에서 공급망이 붕괴된 것이 이제 뼈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가가 상승하는 소위 말하면 서플라이드 사이드에서의 원가 상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1년 반이나 2년 후에 오는 보복적인 이연수의 팽창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점,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이게 번질 수 있는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올해 제넷 옐런과 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이제 팀워크가 좋아요. 예. 따라서 그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서 2%는 안 넘게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체감 물가하고 실질 시장에서의 물가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예. 지금 한국도 0.7% 이상이 지금 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1%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여행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런 숙박 이런 게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료품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집에서 다시 배달을 해먹고 이러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 체감 물가와 실질 물가를 어느 정도로 줄여주느냐 예. 이것이 지금 정부 모든 중앙 정부의 지금 골칫거리가 될 것이 앞으로 2, 3년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